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왜 인생 후반에 무너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 머무르다의 채널에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평생 너무 늦게 묻게 된 질문을 꺼내놓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설명해야 했던 순간들, 참아왔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마음들, 그리고 이제 와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인생의 장면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생각이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작하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누군가를 해치며 앞서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며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보다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웃고 있고, 나보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는데, 왜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지쳐갈까요? 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할까요? 이 질문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라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삼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왜 착하게 산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당신의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 함께 했다는 이유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꾹 참고 넘겼던 기억, 내가 이해해라, 내가 참아라, 내가 어른이잖아라는 말들을 당연하다는 듯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며 버텨왔던 시간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낫는 장사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깨닫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것을요. 착하게 살아도 돌아오는 게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그 착함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너무 늦게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참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는 법, 억울해도 웃는 법, 싫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야 어른이라고, 그래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갈등을 피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갈등을 없애는 법을 배운 셈이죠. 하지만 갈등을 없앤다는 건 사실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자기 안으로 밀어넣는 것에 가깝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되지 못한 분노, 억눌린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 보이는 곳으로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화가 나며, 이유 없이 모든 게 버거워지는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성격이 변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감정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도덕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덕을 이용해 서로를 억압한다고. 이 말은 착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착함은 분명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착함이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요구될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족쇄는 대부분 보이지 않게 채워집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은 늘 비슷한 역할을 맡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문제를 키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먼저 부탁이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갈등이 생길 것 같고 그 사람에게 가면 조용히 넘어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착한 사람은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해하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쌓인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참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착한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지만 참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이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어떤 순간에도 그건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하는 순간 죄책감을 느낍니다. 상대를 실망시킨 것 같고, 관계를 망친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거절 자체를 도덕적인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절은 도덕이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피하려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된다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거리를 조절하는 데 서툽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너무 많이 내어주고, 너무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그 결과 상처는 늘 착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상대는 가시를 세운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착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찔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말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반복될수록 착한 사람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냐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냐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착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을 다시 정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함을 자기희생과 동일시해왔습니다. 참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 착함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이전과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먼저 이해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잠깐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하는 행동인가를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사회는 착한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착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 왜 착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늦게 느끼고 더 크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에 이 문제가 유독 더 크게 다가오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의 착함을 비용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믿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회는 늘 착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조직에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에는 참고 넘기는 사람이 필요하며, 인간관계에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필요가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을 떠올려 보세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불평 없이 맡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 야근을 해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은 늘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말이 통하니까 편해. 처음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책임의 무게로 바뀝니다. 믿을만하니까 더 맡기고, 말이 통하니까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노력은 성과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요구를 분명히 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긋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선을 넘으려 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 구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떠안습니다. 본래 자신의 몫이 아니었던 일까지 맡게 되고,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게 되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 자리에서 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일수록 공로를 인정받는 순간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헌신은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늘 이해하는 사람, 먼저 연락하는 사람,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명절이 힘들어도 참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넘기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져도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참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며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될 뿐 속은 점점 썩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관계는 훨씬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허물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허무는 곧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내가 예민했나?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의 인내를 무한 자원처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그려왔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성숙함이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고귀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니체는 이 도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도덕이 결국 강자를 묶고 동시에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바로 이 상태에 오래 머무릅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욕망을 숨기고
불편함을 말하지 못한 채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 두 목소리가 충돌할 때 사람은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치고, 특별히 힘든 일이 없는데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에서 오는 소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 같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 같고,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언젠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인내가 한꺼번에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왔을까?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더 일찍 말할 걸, 더 일찍 선을 그을 걸, 더 일찍 나를 지킬 걸. 하지만 이 후회는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착함은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착함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착함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착함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받은 역할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삶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착함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모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조용히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경계를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종종 염세적인 철학자로 불립니다. 삶을 비관했고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도덕을 의심했던 사람들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경고하고자 했던 대상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을 묶어두는 특정한 방식의 도덕이었습니다. 특히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침묵과 희생에 대해 그들은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원래 강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규칙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체력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맞서지 못하는 상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당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평온은 진짜 평온이 아니라 감정의 억압 위에 세워진 침묵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건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착함 이전의 생명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싫으면 싫다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부당함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감각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감각을 너무 일찍 차단해버립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감각이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어른답지 않다고, 착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내부로 향합니다. 분노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으로 파고들고 결국 자기 혐오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이해심이 넘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이 모순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잠깐이며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타인으로 인해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일정한 거리 없이는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거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너무 쉽게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며 상대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처음에는 연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기 소멸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보존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민은 자기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 모두 착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선택되지 않은 착함, 강요된 착함, 그리고 대가를 묻지 않는 착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선함과 거절하지 못해 떠안은 선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봤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라는 말 속에서 개인의 경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은 이 말들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또다시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해집니다. 분명 바쁘게 살았고, 누군가를 도왔고, 책임을 다했는데,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이 남습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허무주의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이 의미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인간은 삶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질문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가, 나쁜가를 묻기 전에 나는 살아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지금의 선택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말라가게 만드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착함은 본래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함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선택하지 못한 착함은 언젠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분노로, 냉소로, 혹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반작용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건 노골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고 말투는 부드럽고 스스로를 약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착한 사람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보다 더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지금은 이해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제외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은 이해하면서
자신의 사정은 늘 나중으로 미룹니다. 이런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착한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부탁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줘야 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말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거절하는 순간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빠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저 사람이 덜 힘들어질까? 내가 참으면 이 상황이 조용히 넘어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착한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익숙하고 상대의 실망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계속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감당합니다. 요구하는 쪽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감당하는 쪽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당하던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면 상황은 뒤집힙니다. 그동안 조용히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감정적으로는 매우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죄책감은 실제로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 같을 때 먼저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감정을 너무 빨리 느낍니다.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절할 가능성만으로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을 벌합니다. 이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착하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집안이 조용하지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관계의 안정을 자기 몫으로 배웁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늘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착함이 선택이 아니라 반사신경처럼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행동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조차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라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착함은 더 이상 가치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착함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상대는 굳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숨 한 번, 피곤한 표정 하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나서야겠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감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변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고립 속에서 더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왜 늘 나만 이해해야 할까? 왜 내 마음은 늘 마지막일까? 이 질문은 관계를 향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구조를 유지해온 선택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이 구조를 알아차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선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인 감정이 중년 이후에 어떻게 폭발하거나 혹은 조용히 삶을 잠식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왜 이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사람이 중년에 접어들면 이상한 변화가 하나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마음에 오래 남고,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상황이 유난히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졌다고, 마음이 좁아졌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저장 공간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인내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인내는 다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 노력, 당연하게 소비된 시간들이 한 겹 한 겹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합니다. 지금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오래 유지해온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거나, 아주 사소한 말에 크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굴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하지만 그 조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현상은 더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마지로서 오랫동안 감당해온 역할이 어느 순간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책임이 이제는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변의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라는 말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하나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은 급격히 공허해집니다. 그동안 나를 정해왔던 착함과 책임이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삶을 상상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때 후회가 등장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이 후회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기대에 맞춰 흘러온 결과였는지를 묻게 됩니다. 중년의 후회가 아픈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구조,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 침묵을 강요하던 역할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선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도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선택은 용기 있는 변화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분노는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쌓인 만큼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을 선택합니다. 기대를 아예 내려놓고 감정을 닫고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삶의 온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이 역시 착함이 무너진 또 다른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선택 모두가 극단이라는 점입니다. 분노든 무감각이든 그것은 오랫동안 경계를 세우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착함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착함은 평생 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제대로 통과하면 착함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착함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착함으로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철학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착함과 이기심을 반대편에 놓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함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더 큰 죄책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답합니다. 착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착함을 정의할 것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선택만 바꿔봐야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흔들리고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묵히며 여전히 자기 자신은 마지막 순서에 놓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 타인의 기대, 타인의 실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나의 경계는 분명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자신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불편함은 언제나 두 사람의 몫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불편함을 떠안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철학은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말을 합니다.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이라고. 착한 사람의 고통은 종종 사건보다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판단, 선을 그으면 관계가 끝날 거라는 판단,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판단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주입된 믿음인지 점검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관계가 즉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쉽게 넘나들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물론 불편함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관계가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관계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쪽만 감당하던 무게가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분노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담함으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힘듭니다라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거절 뒤에 긴 변명을 덧붙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경계는 짧고 단순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철학이 말하는 착함은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지키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거나 냉소로 변하거나 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착함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지만 상대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계가 생긴 뒤에 남는 관계는 훨씬 가볍고 솔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의 질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을 통과합니다. 착함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착함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착함에서 나를 포함하는 착함으로 말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짧은 문장, 아주 미세한 거리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의 전체 구조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내려놓음과 거리두기, 그리고 착함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착함 이후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순간에 잠깐의 침묵이 생깁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나를 뒤로 미루는 선택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관계를 끊어내는 극단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인생, 상대의 선택을 더 이상 내 어깨 위에 올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고 예전보다 덜 착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과도한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히던 관계는 한 걸음 물러서야 비로소 형태가 보입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해야 할 일의 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노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착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주장하지 않고 남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 당신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남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당신의 침묵 위에 기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들은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훨씬 깊고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함이 나를 비워내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마지막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덜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일찍 선을 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 속에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방향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다른 길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착하게 산 사람이 더 불행해질까? 그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착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를 위한 착함은 결국 나를 고갈시킵니다. 반대로 나를 포함하는 착함은 삶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이라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주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 짧게 말하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혼자서 버텨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당신에게도 돌려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기를, 조금 더 숨쉬기 쉬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덜 가혹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후회는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당신이 당신 편에 조금 더 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빠른 결론보다 오래 남는 질문을 선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